비즈니스가 되었든 국가 간의 외교가 되었든 똑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행동이 나온다면 분명 그것은 국가 간의 기분 나쁜 일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이 많이 당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으로 한국이 그것을 돌려주면서 역갑질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받은 것과 같은 무례함이나 갑질의 형태를 되돌려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실력과 비즈니스 논리, 정당한 과정 가운데 오히려 그런 일을 했던 이들이 무한해졌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이런 국가들은 한두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가가 포함되었다는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이나 유럽 강대국들은 애초에 동방의 한국에 대해서 약소국 취급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현재 한국이 첨단 산업과 방산에서 치고 올라가 이만큼 인정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쉽게 뛰어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방산 납품에 있어서도 독일을 비롯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방해가 암암리에 있었고 그들은 유럽 영내 조달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한국에는 무상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서방은 물론이거니와 제3세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취급은 다소 황당했는데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를 생각해보면 같은 방산인데 국가에 따라 행동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FA-50과 잠수함을 최초로 수입해준 국가이기에 고마운 나라이지만 사실상 그 이후의 행보는 한국의 큰 손해와 계약 번복이라는 최악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방산 계약에서 한국과 서방에 보이는 태도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잠수함을 계약해놓고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뒤통수를 쳤는데 그 가운데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수백억 원에 해당되는 잠수함 부품을 주문해버렸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계약서까지 썼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한 프로세스였으나 그들은 막무가내였으며 최근에는 KF-21 분담금 납부 계획을 6월까지 하기로 해놓고 무시하며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국가에 또한 이러한 인프라에서도 면은 방산 역시 뿐만이 마찬가지인데요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이번엔 역으로 똑같은 두 가지의 프로젝트 동시 진행에서 한국은 매우 다른 면을 보입니다. 한국은 최근 이들 국가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면서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케이스를 보면 한국이 이 국가에 행한 모습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두 가지 국가 중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약 70조 원짜리 프로젝트로 한국이 고속철을 놔달라는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그간 접었던 남북고 속철도 산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호치민 도시철도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계획 관련 국가에 포함되었는데요. 실제 2009년 10월 교통부는 베트남 철도와 관련하여 7개의 한국 투자 컨소시엄이 35km 규모의 하노이 전철 건설에 나선 바 있으며 나짱과 호치민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21억 달러 규모의 BOT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십수년 전부터 관련이 깊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한국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입주하고 국가의 GDP 25%를 책임지기 시작하자 이렇게 사회 전반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한국을 참여시키는 모습을 다방면에서 보여왔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이다 보니 어쩌면 이러면은 당연하기도 하다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박항서 감독의 한류열풍 등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높고 코로나 이후 베트남 관광청이 관광객을 모객했는데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한민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30억 달러 투자 의향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패키지 부분의 시설과 고용을 늘린다고 협의하며 더욱 고무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최근 수년간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발생했는데요. 베트남 하노이시의 지하철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현대건설이 공사 중간에 선언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하노이시가 현대건설에 제대로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역사 왜냐하면 4개를 하노이 짓는 지하철 것으로 현대는 프로젝트는 2억 달러를 지하철 수주했고 3호선과 2022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규모나 예산면에서
그리 크지만은 프로젝트라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연해봤자 비용만 많이 들이되므로 현대건설은 빠르게 건설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죠. 그러나 현대건설이 건설 중단까지 선언한 것은 하노이시에서 대금 지급이 안 된 게 처음이 아니었으며 공사 지연 보상비로 약 900억 원을 청구하자 하노이 도시철도위원회는 100억이면 충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계약이 하노이 시 당국과 맺은 계약이라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베트남의 건설 대금 발목이 잡혀 공기까지 대거 지연되어 공사 대금이 불어나버린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괴로운 것은 이것이 단순 비용 문제에서 오는 원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충돌과 주민들의 보상 문제, 이해관계 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 다양한 문제가 혼재되어 있어 베트남 공산당 당국이 차일피일 지연하면서 공사 대금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 정부에서 제 아무리 77조 원짜리 고속전철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섣불리 이런 대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트남에서는 또한 신공항을 건설해달라는 프로젝트였고 이 역시 8조 원 규모였는데요. 베트남의 항공 인프라 확장과 동시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야심찬 국책 프로젝트임이 분명합니다. 실제 베트남은 코로나 이후 즉각 물류를 비롯해 관광사업 확장 등 신공항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국가들이 군침을 흘릴 수도 있는 대형 프로젝트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다양한 신공항을 수주하면서 대단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신공항 프로젝트 중에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 건설 방향은 베트남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한데요. 한국은 페루의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마추픽추 관문인 친체로 공항을 건설함과 동시에 인근의 스마트시티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항과 도시를 함께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베트남 당국은 한국의 신도시 건설 기술을 도입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신공항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된 한국의 공항 운항 능력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튀르키예 등 중동 최고 규모의 공항이 오픈할 때마다 한국이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쿠웨이트 국왕은 제사터미널 준공식에서 직접 나와 인천공항의 노하우가 이식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보내고 베트남에서도 있는 것은 바로 더욱 이 한국의 공기를 대해서 지키는 러브골을 접입니다. 50억 달러, 약 6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에 지연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간에 공사를 마치는 것이 경쟁력이며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베트남 당국은 지금까지 이 릉탄 국제공항의 가장 큰 문제였던 보상 문제를 해결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넘게 릉탄 공항이 착공하지 못했던 것은 주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보상위원회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토지 보상을 끝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에는 거주민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농작지에 대한 해당 보상 금액을 협상해서 모두 끝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던 보상 문제를 빠르게 베트남 정부가 해결한 것은 바로 경제 살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업계는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들을 최대 2자리까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항공 물류가 급선무되기 때문이며 베트남 남부 최대의 호황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건설 이전에 예상과는 다른 장면들이 펼쳐지면서 베트남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터미널 입찰을 취소하면서 공항 오픈이 전격 지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앞서 논의된 대로 본래 2025년에 오픈할 공항이었으나 이번 취소로 개장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입찰 실시 때 기업들이 입찰하지 않았거나 혹은 베트남 당국의 일방 취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둘 다 좋지 않은 케이스라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베트남 당국은 신공항 경험이 많은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에 대해 제안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입찰이 취소되면서 이제 재입찰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공항 오픈도 전격 미뤄진 것입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한국에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도움을 청했으나 한국에서는 기존 대금 회수 문제를 비롯해 저렇게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경우에 앞으로 회수조차 불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다하는 분위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고속철도와 신공항 프로젝트를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가 나왔는데요. 이 국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매우 협조적이며
곧 계약하거나 협약이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폴란드인데 폴란드에서는 신공항과 더불어 고속철도를 한국에 건설 요청했습니다. 공항의 경우 지갑디인데 폴란드에서는 신공항과 공항과 도시들도를 한국에 건설 요청했습니다. 이미 고속철도 설계는 한국에 맡기기로 했으며 이제 건설 관련 프로젝트를 집행 중인데요. 이에 현대로템은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한 사업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사인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고속철 사업의 경우 이미 폴란드 바르샤바 트램 사업을 진행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는 폴란드는 확실히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가 높은 고속철 사업은 누구나 선호하지만 베트남과는 온도차가 보인 이유가 있는 것이 폴란드에서는 대금 지급에 적극적이며 베트남과는 전혀 다른 정부의 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의 수출 흑자 상위 8위 이내 국가로 한국과 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폴란드는 한국과 경협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한국에 다시 내주는데 매우 유연하게 움직이나 베트남은 한국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매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똑같은 신공항 사업과 고속철도 사업을 폴란드만 잘해줬냐 항의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한국의 확실한 대금 지불과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이들을 우선 택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산 불화수소를 이용해 만든 제품이 일본을 초토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일본인들은 한국이 수출 규제 품목을 국산화에 이를 적용한 제품을 만들 경우 불량률이 높아져 결국 실패할 것이라 비판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국 제품이 일본 내에서조차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 기시다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일본 경제단체계 이달렌 회장단이 대거 방안에 삼성에게 제발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는 식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일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전자 대기업들은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TV 시장을 석권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에게 잇따라 밀리면서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고 그들은 몰락해갔죠. 히타치 제작소는 2018년 TV 생산을 중단했고 1965년 일본 최초의 컬러 TV를 개발한 도시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바는 중국 하이센스의 TV 사업부를 매각한 후 작년 10월 결국 공장을 허물었던 상황입니다. 전성기 때 종업원이 7,000명에 달했지만 한국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11월에는 미쓰비시 전기가 액정 TV 출하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비슷한 시기 파나소닉마저 유럽에서 TV 생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LG가 고성능 4K TV를 증산해 단가를 내린 것이 일본 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싸구려라도 만들어서 한국과 싸울 수는 없습니까? 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소니, 도시바, 히타치 등의 LCD 사업부를 통합해 재팬 디스플레이 JDI를 출범시키며 마지막 발버둥을 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JOLED를 자회사로 두며 또다시 한국 OLED를 따라잡으려 했습니다. JOLED는 수출 규제 직후인 2019년 11월 잉크젯 프린팅 기술